네, 10월 20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56%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74%, 0.71%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5거래일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섹터별로는 자유소비재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 헬스케어, 금융이 1% 안팎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 상승은 맥북 신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도했습니다. 이 밖에 헬스케어에서는 존슨앤존스의 실적이 양호했었고 에너지는 기온 하강에 따른 중국 등에서의 수요 증가 기대가, 그리고 금융주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있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전월 주택 착공은 1.6% 감소했고 건축 허가도 7.7% 줄어서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641%로 올라서 지난 11일 이후에 다시 1.6%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입니다. 64,000달러 정도로 올라 있는데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거래 중이고, 관련해서는 전일 상장한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쉐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가 1.35% 상승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82.5달러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9원 내려서 1178.7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크레딧 전략,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에서 총 7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중국 관련된 리포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박임금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지금 중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 부동산 관련 얘기입니다. 지난 10월 초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022년 홍콩 시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중국 산전과 가까운 홍콩 북부 지역에서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이른바 북부 도회구 발전 전략입니다. 최대 9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250만 명 홍콩 인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홍콩 주택 가격은 재차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이 토지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이 홍콩 토지 가운데 이미 개발된 곳은 전체 면적이 24% 불과하고 주택 용지는 7%에 불과합니다. 홍콩에는 4대 부동산 재벌이 있는데 홍콩 토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메린치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홍콩 4대 부동산 개발사 총 955만 평방미터 면적의 동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다시 토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 홍콩 정부는 10년간 85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유사한 계획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시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홍콩 집값이 70% 급락하는 바람에 홍콩 정부는 결국 해당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현재와 97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다른 점은 중국 중앙정부의 관심도입니다. 중앙정부는 홍콩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올해 3월 중앙정치국 유엔 한정은 홍콩 주택 문제 해결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중앙정부가 홍콩 부동산 개발 업자에 홍콩의 거주 문제 해결에 협조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중순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선거 제도에 홍콩 현지 부동산 재벌들의 영향력이 약해졌고 구간 보안법의 통과와 함께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결국은 북부 도회구 발전 전략은 홍콩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시현 범위가 홍콩까지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은 공동부유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거래세라든가 보유세 같은 이런 이제 토지나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지금 도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고 도입되었을 때 영향이 어떨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현재 규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도시의 대출 금리 낮추는 등 이 완화의 정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런 급락하는 이 부동산 시장
대해서 조금 받치는 이런 느낌이 되고, 근데 부동산 보유세 얘기는 최근에 다시 수면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반에 도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최근에는 상하이나 이 충청 두 개 지역에서만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 다시 좀 중장기적인 이런 정책 방향이어서 사실 단기적으로 부동시장에 대한 크게 영향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으로서 아무래도 세금 많이 내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악영향은 있겠으나 부동산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은 좀 중장기적이어서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인플레이션 우려 관련해서 발표합니다. 한광열 연구원입니다. 네, 저 KP 및 중국 크레딧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크레딧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반등한 반면에 KP는 여전히 낮은 변동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되면서 아시아 크레딧 투자 성과는 전반적으로 저조할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계 외화 채권이 KP물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입니다. KP물 금리 구성 중에서 그 미국채 금리, 무이형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8.6% 가량인데요. 중국 크레딧이 25% 가량인 점을 감안했을 때 그 비중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KP 투자 성과는 마이너스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금리 선물을 숏하는 등 방어적인 투자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홍다그룹 관련해서 소식 말씀드리면요. 지금 홍다그룹 여객채권의 이자 지급 시한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9월 23일부터 달러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한 유예 기간이 이번 주까지고요. 지금 이 이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기술적인 디폴트 불가피합니다. 계속해서 자산 매각에 실패하고 있어서 이자 지급 여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번 주 중국 부동산 크레딧 가격 크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10월 16일에 홍다그룹 관련한 유동성 위기는 통제 가능하다고 발표한 상황이고요.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NH ESG 리서치부터 발표합니다.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예, 이번에 네 번째 자료는 좀 관심을 있을 만한 ESG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고요. ESG 평가가 시작된 거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지수 사업자들이 기업 ESG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ESG 지수 그리고 ESG ETF를 출시하면서 이게 점점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의 ESG 등급이라든가 순위가 평가 기관별로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가 지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스스로 평가 방법론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ESG 경영 체제를 통합을 하고 이슈 관련해서 리더십을 갖춰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한다면 등급 상승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 자료의 앞부분에서는 국내 2개사 KCGS, 서스틴베스트 그리고 해외 4개사 MSCI, S&P, FTSE, 레피니티브 요 회사들의 평가 방법론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평가 지표 그리고 컨트로버시 처리 방법, 가점이라든가 감점 같은 점수 방법이라든가 등급화하는 것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페이지 평가 이슈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기관들이 벌써 30년 이상 평가 방법론을 각자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M&A도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은 그 평가기관별 결과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아래 표 9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사들의 등급 상관관계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국내외 평가사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개 대형 상장사들을 6개 국내외 ESG 평가 등급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걸 이제 MSCI 7단계 평가로 환산을 해서 봤을 때 최고 최저 등급 격차가 4.4등급 차이가 났다. 특히 아래 표 10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MSCI는 최고점을 줬고 S&P 글로벌은 최저점 등급을 줬습니다. 이런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법으로
공시를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소가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ESG 공시 정보 자체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두 번째는 18페이지를 보시면 이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ESG 이니셔티브들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 기준 통합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3번을 보시면 8개 ESG 이니셔티브들이 CRD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통합 논의를 했고요. 그중에 5개는 협업을 결의를 했고 2개는 합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IFRS인데요. 아시다시피 회계 기준을 만들고 있는 곳이고 올해 11월 달에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 ISSB라는 걸 출범할 계획입니다. ISSB가 ESG 회계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하면 여기 그 ESG 정보가 기존 공시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면서 ESG 정보 공시 주류로 IFRS가 이걸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태까지 몇 번 리포트를 말씀드렸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통한 그 ESG 평가 활용인데요. 24페이지를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 핵심 지표 준수율, 이게 ESG 등급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2018년, 19년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준수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등급이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6페이지를 보시면 의무 공시 효과로 ESG 관련된 등급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의무 공시를 했더니 이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준수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게 등급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런 현상은 긍정적이지만 ESG 등급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시 의무만으로도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ESG 개선이 되고 있는데 공시가 단계적 의무화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30년이면은 모든 거래소 상장사들이 ESG 정보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기업들이 ESG가 중요해지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별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뭐 2가지 방안은 해결하는 첫 번째는 컨트러버시를 활용해서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수의 핵심 지표 비교를 통해서 파지티브 스크리닝을 하는 부분인데요. 컨트러버시는 ESG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빈도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기업을 당연히 동일한 등급이라면 골라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평가 지표가 앞에 정리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적으면 50개, 많으면 뭐 2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개라고만 가정을 해도 한 개 지표의 영향력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지표하고 중요하지 않은 지표들이 아무리 가중치를 준다고 해도 비슷하게 반영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스크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뒤에는 ESG 지수와 ETF 시장 트렌드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한 대응들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까 그 평가 결과 차이, 뭐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물론 뭐 외사를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사 한 4개사 정도가 대표적인 기관을 알고 있고요. 이 국내사 4개 정도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지는 않고요. 국내사의 평가 기준은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한 KCGS 기준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그러니까 국내 평가사들의 평가는 공시 정보 양이 많은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겠죠. 대기업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외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어서 반도체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아침에 애플이 자체 디자인 프로세서 M1 프로랑 그 X라는 제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반도체 이제 산업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일단 자료를 썼습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그 M1이라는 자체 디자인 프로세서가 있었고 그 어제 나온 거는 이 프로세서의 이제 고성능 버전입니다. 최대 뭐 64GB의 통합 이제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그 400GB per sec의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뭐 숫자로 보면 이제 약간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그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대역폭은 서버에 주로 이제 탑재되는 고성능 그 HBM2라는 메모리보다 더 높은 대역폭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 좀 많이 그 놀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에 의하면 이 M1 프로라는 프로세서가 경쟁사인 인텔이랑 그 AMD의 이제 가장 비싼 이제 8코어 노트북 PC 프로세서 대비해서도 같은 전력 수준에서 한 70% 이상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70% 적은 전력에서는 경쟁 그 이 프로세서랑 그 동일한 성능을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그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둘 다 그 TSMC의 그 5나노 공정으로 제조가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 애플처럼 테슬라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기성 제품을 그 반도체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이 쓰는 프로세서는 이제 자체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이런 게 트렌드화가 되고 있고요. 이 애플의 이런 모델에서도 좀 확인이 되듯이 이런 그 트렌드가 그 상당히 좀 경쟁력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그 EDA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프로세서를 이제 자체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회사들한테는 이제 고객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시놉시스라든지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한테는 긍정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인텔 같은 회사들은 이제 자체 팹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자체 디자인 프로세서들은 다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대만의 TSMC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한테도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애플이 이렇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좀 많이 내놓으니까 애플 자체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판매 동향을 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이규하 연구원이 이제 자주 코멘트를 하는데 최근에 그 스마트폰 판매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작년에 좀 많이 그 감소를 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한 5%,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애플 정도는 그 최근에 이제 상당히 상황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려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 저희가 목표 주가를 기존 49만 5천 원에서 71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도 바이로 상향을 했고요. 내년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23% 상향을 했습니다. 이익 전망과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이유는 아연 가격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고려아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고려아연은 주요 이제 생산하는 금속이 아연과 연, 은인데 아연이 한 33% 정도 차지하고요 매출에서 은이 30%, 연 그러니까 납이 한 20% 차지를 합니다. 전 세계 아연 시장의 규모는 한 1,400만 톤 정도가 되고요. 주요 플레이어는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연간 한 120만 톤 영풍 그룹 포함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2등 업체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린 니르스타르 회사가 100만 톤 정도로 생산합니다. 전 세계 1,400만 톤 중에서는 중국이 약 47%의 생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연 가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 3,000달러 수준에서 3,800달러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이제 상승을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의 이유는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EU 업체 니르스타가 유럽의 세계 제련소에서 50%까지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유는 전력 비용의 상승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때문에 전력 요금이 올라갔고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유럽에 있는 세계 제련소의 그 생산을 줄이겠다라는 그 뉴스가 있었고요. 또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전력 부족 때문에 47%의 전 세계 제련된 아연 생산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 중국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제련소들의 가동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같이 가져오면서
공급 측면에서 아연 가격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한 $700 정도가 일주일 동안 올랐고요. 한 23%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영향들은 이제 앞으로도 탄소 배출 저감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겨울철에 전력난 이슈는 또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아연 가격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2,55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한 6% 정도 좀 감소하는 거고 컨센 대비 한 4.2% 하회하는 건데 지금 당장의 실적에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올랐던 금속 가격은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4분기 영업이익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실적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1조 2,500억에 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 또 올해보다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아연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주가 상승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또 이 회사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전지박 그러니까 전기동으로 만드는 전지박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전지용 전지박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화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10월에 13,000톤 규모로 이제 공장 가동을 하려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재가 양극재용 전구체인데 이 부분은 아직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공식하지 않고 아직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걸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YN텍 발표하겠습니다. 백준기 연구원입니다. 오늘 YN텍이라고 하는 이제 신규 종목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YN텍은 전라남도 여수 쪽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폐기물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출로 보시면 폐기물을 포함한 환경 사업이 대략 40%, 그다음에 해운 요거는 케미칼 운반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게 또 38%. 그다음에 레미콘, 골프장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PER이 지금 8.4배입니다. 그러니까 동종 기업인 인선 ENT가 14배, 코엔텍이 19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이제 저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매출 비중 중에서 이제 환경 쪽 비중이 4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수 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이유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만 놓고 봤었을 때는요. 그 커버 페이지 맨 밑에 차트를 보시면 폐기물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82%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PER 기준으로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선 ENT가 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도 있지만 YN텍 같은 경우에는 소각과 매립을 합니다. 소각은 말 그대로 이제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태우고 나면 매립을 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이 환경 소각이랑 매립 쪽의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진율이 좋은데요. 이 마진율이 좋아진 이유는 최근에 이 처리 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진입도 많이 하고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쪽 사업자들이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게 인허가가 이제 신규로 안 나오는 데다가 심지어 내년에 국내에서 가장 크게 매립을 하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가격을 48%나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업자들은 굉장히 마진율도 좋은데 앞으로는 더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이 회사가 골프장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골프장 사업은 아무래도 3분기가 성수기다 보니까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 골프 이제 제가 골프존 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골프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이 골프장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PBR이나 PER 여러 가지 지표로 봤었을 때 다른 폐기물 업체 대비 상당히 좀 싸다라고 좀 보여서 지금 주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충분히 추천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해운 쪽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익률이 낮은 케미칼 운반업 이렇게는 좀 표현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해운은요? 그 해운 쪽 38%의 매출 차지하는 해운 쪽은요. 연근해에 이제 화학 원재료를 운반을 하는 요 이제 운반선이고요. 배를 8척을 소유를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운임 가격, 그러니까 뭐 BDI나 이런 거 많이 올랐지만 이 케미칼 운반 관련해서는 운임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익률이 크게 나지 않고요. 올해 기준으로 BP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오리온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9월 월별 실적 장 끝난 이후 어제 발표되었고요. 8월에 이어 9월에도 중국 법인의 실적 개선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중국 법인은 판매량이 증가한 가운데 가격 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되었고, 또 인력 효율화 영향으로 전년도에 이제 9월 베이스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3.4%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의 다른 지역 봉쇄 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는 원가 부담이 9월까지 있었지만 현재 베트남은 지역 봉쇄 상황이 완화되고 있고, 러시아는 10월부터 가격 인상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 두 지역에서도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9월 한 달이 아니라 내년까지 쭉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모닝미팅 마칩니다.